그쳤습니다. 실업자 수는 19년 만에 가장 많아졌습니다. 고용 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또 공공 일자리를 확대한다고 하는데 실효성 따져봤습니다. 서울시가 승차 거부를 많이 한 택시 회사 22곳에 운행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사뿐 아니라 회사까지 처분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들 업체의 택시 700여 대가 60일 동안 운행할 수 없게 됩니다. 표준 공시지가를 낮춰달라는 지자체 민원이 10,000건을 넘었습니다. 공시지가가 크게 오르면서 세입자들의 임대료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얼마나 영향을 줄지 살펴봤습니다. 기아차가 다음 주 통상임금 2심 선고를 앞두고 노조와 여전히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저임금 개편도 다음 주에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임금 체계 논란 짚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고용 부진을 털기 위해 수십조 원의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현실은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취업난 속에 졸업을 미루는 대학생들은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먼저 윤성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겨울방학이지만 대학교 열람실은 학생들로 가득합니다.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졸업을 미루는 사람이 상당수입니다. 뜨는 것도 뭐 한 자릿수나 뭐 두 자릿수밖에 안 뜨니까 서류에서 대부분 다 떨어지는 상황이라서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아직 뚜렷한 직업이 없는 상태라서 계속 취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료만 해놓고 이제 졸업은 미뤄놓은 상태고요. 중소기업 취업이 상대적으로 수월하다는 말도 이제는 옛말입니다. 16년도에 이제 이공계를 졸업하고 이제 취업 준비를 이제 한 지 3년이 됐습니다. 중견기업까지 이제 서류를 쓰고 이제 면접을 봤는데 중견기업이라고 해서 결코 쉽지만은 않다라는 걸 좀 개인적으로 느꼈고.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운데 주 36시간 미만 단기 일자리만 크게 늘어났습니다. 주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감소한 반면 주 36시간 미만 근로자는 1년 전보다 10% 이상 늘어났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주휴수당 명문화가 단기 근로자 급증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주휴수당 때문에 주당 15시간을 안 넘기기 위해서 쪼개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한테 돌아가는 일의 시간이 줄겠죠. 기업 10곳 중 8곳은 채용이 부담스럽다고 응답한 가운데 사회초년생들이 매서운 고용 한파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SBS CNBC 윤성훈입니다. 새해에도 고용 부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증가폭은 2만 명이 채 안 됐고 실업률은 고용 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류정훈 기자, 고용 한파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올 1월 취업자 수는 2,623만 2천 명으로 지난해보다 19,000명 증가한 데 그쳤습니다. 이는 지난해 8월 취업자 증가 수가 3,000명을 기록한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정부가 올해 제시한 취업자 수 증가 목표치인 15만 명에서 한참 못 미치는데요. 취업자 증가폭은 지난해 11월 16만 5천 명으로 반짝 커졌다가 12월 3만 4천 명에 그쳤고 지난달 더 줄어들었습니다. 제조업 등에서 고용 부진이 계속되는 상황인데 비교 시점인 지난해 1월에 취업자 증가폭이 컸던 터라 기저효과까지 겹친 것이라고 통계청은 설명했습니다. 네, 류 기자, 실업자나 실업률 모두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던데 실업자 수는 19년 만에 최대라고요? 그렇습니다. 실업자는 1년 전보다 20만 4천 명 늘어나면서 122만 4천 명을 기록했습니다. 같은 달 기준으로는 지난 2000년 이후 최대입니다. 60대 이상 고령층이 대거 유입된 게 결정적인 이유라고 통계청은 설명했습니다. 실업률은 4.5%로 1년 전보다 0.8%포인트 상승했는데 1월 기준으로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후폭풍이 있던 2010년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네, 거기에 경제 허리라고 할 수 있는 주요 산업과 연령대에서 일자리 감소 두드러졌다고요? 제조업 취업자 수를 살펴보면 올해 1월 443만 9천 명으로 지난해보다 17만 명이 줄었습니다. 도소매 숙박음식업도 1년 2개월째 감소하고 있는데요. 연령대별로는 30대 취업자가 12만 6천 명, 40대는 16만 6천 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류정원입니다. 네, 이처럼 쇼크 수준의 고용난이 계속되다 보니 정부도 특단의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올해 계획됐던 공공기관 채용 규모를 2,000명 더 늘리기로 한 건데요. 지난해 공공기관 단기 일자리 논란으로 한바탕 홍역을 치렀던 터라 이번 대책의 실효성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 내용 취재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기자. 네. 정부는 공공기관 공공일자리를 얼마나 어떤 식으로 좀 늘린다는 겁니까? 네, 정부는 올해 공공기관 신규 채용 규모를 당초 밝혔던 2만 3천 명에서 2만 5천 명 이상으로 2천 명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예. 특히 최근 안전사고가 빈번한 공공기관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다음 달까지 안전 분야 인력을 우선적으로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청년들의 취업 역량을 높이기 위해 체험형 인턴 채용 규모를 지난해 16,000명에서 올해는 18,000명으로 확대하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네, 공공일자리라고 하니까 지난해 좀 논란이 됐던 단기 일자리가 좀 생각났는데 네. 이번에도 단기 일자리인 겁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홍남기 부총리를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예. 이 2만 5천 개 일자리는 비정규직 일자리가 아니라 공공기관들이 정규적으로 모집하는 정규직이 되겠습니다. 네, 정규직이니까 단기 일자리는 아니라는 설명인데요. 다만 일부 공공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임시 일자리 대책과 관련해서는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다면 배제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단기 일자리를 두고 고용 성과를 부풀리는 수단이 아니냐는 논란을 의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하지만 공공기관 일자리 확대는 결국 이 세금을 써서 일자리를 확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은 좀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간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기자 결국에는 민간에서 일자리가 더 창출이 돼야 하는데 고용 한파가 여전하다고요. 네, 지난해 취업자 수 증가폭이 9만 7천 명에 그쳤는데 이마저도 민간이 아닌 세금으로 만들었다는 비판이 있었거든요. 예. 이는 지난달 고용 동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달 업종별 취업자 추이를 보면요. 질 좋은 일자리가 많은 제조업에서 취업자가 17만 명 줄어들었고 고용 창출 기여도가 높은 건설업에서도 취업자가 19,000명 줄었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에 민감한 세 가지 3대 업종에서도 취업자가 무려 18만 3천 명 감소했습니다. 예. 반면 정부의 재정 투입이 많은 농림어업과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는 취업자가 크게 늘어난 모습을 보였는데요. 정부도 이 같은 상황을 의식한 듯 규제 혁신과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 등 이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을 내놨지만 이 대책들이 단기간에 효과를 내기는 좀 힘든 대책들이다 보니까 최근 이어지고 있는 고용난이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승차 거부를 많이 한 택시 회사에 대해서 서울시가 운행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모두 22곳 700대가 넘는 택시들이 내일부터 순차적으로 운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취재 기자를 연결합니다. 김정현 기자. 네, 김정현입니다. 네, 운행 정지 처분이 이번이 처음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택시회사 22곳에 대해 60일간 운행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들 회사에 속한 택시는 모두 730대인데요. 택시 운전사가 아닌 회사에 대한 운행정지 처분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울시는 한꺼번에 운행을 정지하면 시민 불편이 우려되기 때문에 내일부터 2달 간격으로 나눠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먼저 이번 달은 5개사 186대가 운행이 정지되고 이어 4월과 6월, 8월까지 징계가 순차적으로 이어집니다.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통계를 보면 승차 거부 신고는 2,500건이 넘는데요. 이 가운데 법인 택시 비율이 74%를 차지해 이번 조치가 경각심을 심어줄 것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습니다. 네, 어떤 기준으로 운행 정지 처분이 내려진 건가요? 이번에 징계를 받은 22곳의 실제 승차 거부 위반 차량은 총 365대인데요. 이번 조치로 소속 차량 730대 모두 2달간 운행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들은 승차 거부 위반 지수가 1 이상, 2 미만인 회사들인데요. 지수는 최근 2년간 위반 건수를 차량 보유 대수로 나눈 뒤 5를 곱해 산정됩니다. 위반 지수 1 이상은 운행 정지, 2 이상은 감차 명령, 그리고 3 이상이면 사업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법인 택시의 승차 거부 위반 지수를 분기별로 산정해 통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해외 직구를 통해 화장품이나 아이 장난감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안전 문제로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이 국내에서 버젓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정윤영 기자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시중에 판매된 해외 리콜 제품은 132개입니다. 1년 전보다 25% 증가했습니다. 안전성을 이유로 미국, 유럽 등에서 리콜된 제품들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유아용품이 가장 많았고 음식료품과 화장품, 전자기기가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유아용품의 경우 질식 위험성이 있거나 유해 성분이 검출돼 리콜된 제품도 있습니다. 현재 온라인몰에서 해당 제품 판매는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해외 리콜 제품은 글로벌 온라인 유통업체를 통해 다시 유통될 가능성이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안전 문제로 리콜된 제품이 국내 시장에 지속적으로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해외 직구나 구매 대행을 통해 제품을 구입하시기 전에는 소비자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해외 제품 리콜 정보를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 제품 판매를 중개하는 업체 등과 협업해 리콜 제품 재유통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입니다. SBS CNBC 정윤영입니다. 전국 50만 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공개 전부터 반발이 거셌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인이 지자체를 통해 또는 지자체가 직접 국토부에 제기한 이의신청 건수가 10,000건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대부분 내려달라는 요구였습니다. 오수영 기자입니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사전 열람 기간 동안 가격을 조정해달라는 지자체 민원이 10,000건 넘게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각 지자체가 국토부에 제출한 의견 제출, 즉 사전 이의 신청은 11,482건에 달해 지난해 3,000여 건은 물론 2017년 8,000여 건과 2016년 5,000여 건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공시지가를 올려달라는 의견은 460여 건에 그친 반면 내려달라는 의견은 11,000건이 넘었습니다. 땅 주인들이 지자체에 직접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일부 지자체는 직접 국토부를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상승률이 너무 높아 지역 민원이 급증할 것을 우려한 겁니다. 사실 작년까지는 보내기만 했었는데 올해는 좀 저희가 급격한 상승률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설명하러 갔어요. 지난달 발표된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에 이어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를 두고도 반발이 이어지면서 너무 높거나 낮은 상승률을 둘러싼 민원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SBS CNBC 오수영입니다. 공시지가가 크게 오르면서 세금 부담이 커진 건물주들이 세입자들에게 이 부담을 떠넘길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같은 걱정이 현실화될 가능성 얼마나 높은지 황인표 기자와 좀 더 따져보겠습니다. 자, 황 기자. 네. 일단은 어제 정부가 얘기했던 대로 고가 토지에 대해서는 이제 땅값을 현실화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국토부가 공시지가가 크게 오른 토지는 이 극소수에 불과하다며 대부분 나머지 토지 같은 경우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래도 혹시 부작용이 있을까-봐 특히 이 전통시장이라든지 그 주변의 공시가격은 상대적으로 더 적게 올렸다 그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또 작년 가을에 그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기간이 이제 5년에서 10년으로 늘었기 때문에 세입자도 보호할 수 있다고 밝혔고요. 올해 4월부터는 이 상가 건물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도 이제 시작이 된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사실 새로운 내용이 있는 건 아니었는데요. 조정위원회도 서울시 등 몇몇 지자체들이 이미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강제성이 없는 합의안을 내놓다 보니까 이게 앞으로 이제 출범을 한다고 하더라도 얼마큼 그 실효성 있게 운영될지는 좀 불투명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공시지가 인상이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될까요? 사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울의 한 건물주인데요. 이번 인상으로 공시지가가 75억 원에서 약 100억 원이 됐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내야 할 보유세가 지난해 이제 3,113만 원에서 올해는 4,541만 원이 되는데 더 내야 될 세금이 1,428만 원이 되는 겁니다. 이 정도 금액을 이제 세입자, 임차인에게 떠넘길 수 있다 이런 예측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이 몇몇 은행 그 PB들에게 실제 건물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물었는데 아직까지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이런 답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어제 나온 게 표준 공시지가였고 개별 공시지가까지 확정이 되고 7월에 재산세까지
정확히 나와 봐야 그 이후에 임대료 상승이든 아니든 그런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황 기자 얘기를 좀 정확히 보면 당장은 아니지만 7월 이후에는 임대료 상승이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예, 뭐 실제로 세금 인상분만큼 임대료가 꼭 올라갈지 이것도 좀 두고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지금 서울은 물론 전국적으로 상가 공실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입니다. 전국 상가 공실률은 10.8%로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3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뭐 서울만 한 자릿수 7%일 뿐 부산과 대구, 광주, 울산 같은 경우 15%까지 모두 10%를 좀 넘어선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면 당연히 건물주들도 쉽사리 임대료를 올리기가 어렵다는 게 전문가 얘기입니다.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예. 창업 수요가 너무 실종돼 있죠. 지금 장사에서는 힘들다라는 인식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건물주들도 이렇게 함부로 임대료를 올릴 수는 없을 것이다. 이 결론적으로 이번 공시지가 인상 영향으로 임대료 인상 가능성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경기 상황과 공실률 등 여러 요인이 맞물려서 이 종합적으로 임대료가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오른다 이런 주장은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황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기아자동차가 통상임금 소송 2심 판결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기아차는 이와 별개로 노조와 통상임금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합의는 불투명합니다. 권세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아자동차가 통상임금 논란을 막기 위해 노동조합에 제시한 방안은 두 가지입니다. 전체 상여금의 상당 부분을 기본급으로 전환하거나 상여금을 매달 지급하되 향후에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노조는 두 방안 모두를 거부했습니다. 단협이 후퇴될 수 있는 안이 숨겨져 있고 통상임금과 전혀 상관없는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것 때문에 논의가 더 필요하고 협상이 더 필요하다. 이제 관심은 판결을 앞둔 통상임금 소송 2심 결과에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에 이뤄진 통상임금 소송 1심에서 법원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등의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기아차는 패소가 확정될 경우에 대비해 그해 3분기에만 약 1조 원을 손실 예상 비용으로 처리했습니다.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말미암아서 급변하는 자동차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매듭 짓는 것이. 기아차의 통상임금 소송 2심 결과는 오는 22일 나올 예정입니다. 결과에 따라 기아차는 물론 상여금의 기본급 포함 여부 등 임금체계 개편 논란이 재계 전반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의 권세욱입니다. 네, 임금체계 개편은 기아차만의 난제가 아닙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기업 전반에 해당되는 문제인데요. 최근 정부조사에서도 국민의 70% 이상이 최저임금 개편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관련 내용 윤지혜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윤 기자, 네. 이 기아차의 통상임금 문제 그동안 꾸준히 논란이 되었는데 이번에 다시 거론이 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네, 이 통상임금 문제가 바로 올해부터 적용된 최저임금법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급 비중이 낮은 임금 구조 탓에 이 법을 위반한 기업들이 많아졌는데요. 이때 고육책으로 나온 방안이 격월로 지급하던 상여금을 매월, 즉 정기적으로 지급을 해서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도록 임금 체계를 개편하는 겁니다. 여기에 통상임금 문제가 바로 실타래처럼 얽혀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간 기업은 상여금 등을 고정비로 보면 이 4대 보험료 부과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을 안 하려고 하는 입장이었고요. 노조는 반대로 상여를 통상임금에 넣어달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법으로 이 기본급 비중을 높여야 하는 상황이 됐고 결국 기업이 입장을 바꾸게 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다소 이 왜곡된 임금 구조로 인해서 이 연봉이 5천만 원인 회사라 하더라도 이 최저임금법 위반을 하게 되고 기아차 사례처럼 통상임금 정의도 다소 모호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는 국민들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 방안 설문조사 결과에서 전체 응답자 9천여 명 중 77.4%가 이 현행 제도가 아닌 개편 방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이 임금체계 개편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될까요? 네, 우선 노사 간 협상 방식도 과거와는 달라져야 한다. 이런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노사 간의 힘의 대결로서 균형점에서 어떤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실질을 갖고
지급 여력이 있냐, 뭐를 생산했냐 이걸 봐야 되는 거죠. 또 한편 당정은 오늘 오후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관련해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는데요. 이르면 다음 주 최종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회 일정 등을 고려해서 2월 중 임금과 또 나아가서 이 근로 관련한 사회적 논의를 모두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윤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현대차그룹이 채용 방식을 정기공채에서 상시 채용으로 바뀝니다. 10대 그룹 중에서는 처음인데요. 대졸 채용 시장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성훈 기자. 네, 김성훈입니다. 네, 현대차그룹이 대졸 정기 공채 없앤다고요? 네, 현대차그룹은 올해부터 일반직과 영구직 대졸 신입사원과 인턴을 상시 채용 방식으로 뽑는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10대 기업 중 정기 공채를 없앤 곳은 현대차그룹이 처음입니다. 그렇다면 채용 방식을 바꾼 이유는 뭡니까? 네, 필요한 인재를 적기에 뽑겠다는 계획입니다. 1년에 2번 일괄적으로 인재를 채용하던 정기 공채로는 새로운 산업 환경에 맞는 융합형 인재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현대차그룹은 설명했습니다. 인력이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능력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는 상시 채용을 통해 경영 환경 변화에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김 기자, 다른 대기업들도 채용 방식을 바꿀 계획이 있습니까? 네, 삼성, SK, 롯데 등 다른 대기업들은 상반기와 하반기를 나눠 연 2회 정기 공채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채용 과정 비용과 기업 문화 등의 영향으로 상시 채용 전환이 쉽지 않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글로벌 경쟁 심화로 민첩한 조직 체계 구축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는 만큼 다른 기업들도 인재 채용 방식을 바꿔갈 것이란 관측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김성훈입니다. 한진그룹이 중장기 계획을 담은 한진그룹 비전 2023을 발표했습니다. 지배구조 개선과 경영 투명성 강화를 위한 그룹의 비전이 담겼다고 하는데요. KCGI, 이른바 강성부 펀드의 일부 요구안도 수용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을 알아보겠습니다.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네, 어떤 내용 담겼습니까? 네, 한진그룹 지주사인 한진칼은 오늘 그룹의 중장기 비전과 경영 발전 방안을 담은 한진그룹 비전 2023을 발표했습니다. 지배구조 개선과 경영 투명성 강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지난해 16조대였던 매출을 오는 2023년까지 22조 3천억 원으로 끌어올리고 영업이익률은 10%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네, 경영권 방어를 놓고 대립 중인 강성부 펀드의 요구도 일부 수용을 했다고요? 한진그룹은 사업구조의 선진화를 이루고 주주 가치를 높일 계획입니다. 그 일환으로 KCGI가 요구했던 내용 중 일부인 서울 종로구 송현동 부지 연내 매각이 담겨 있고 이 밖에 제주도 파라다이스 호텔도 사업성 검토를 재실시해 개발 가치가 매각 가치보다 낮을 경우 매각을 추진합니다. 또 배당 성향을 확대합니다. 한진칼의 지난해 당기 순이익 50% 수준의 배당을 통해 주주 중시 정책을 확대하는 셈입니다. 네, 강성부 펀드와 대립했던 감사위원 선임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한진칼과 한진의 3인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감사 선임을 요구해왔던 강성부 펀드의 제안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대신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감사위원은 모두 사회이사로 구성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최나리입니다. 정부가 부산과 세종에 국가 시범 도시인 스마트시티를 조성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스마트시티가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신성장 동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서주연 기자, 문 대통령이 오늘 부산을 찾아서 스마트시티에 대한 기대와 자신감을 나타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부산 덱스코에서 열린 스마트시티 혁신 전략 보고에 참석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부산과 세종이 세계 최고의 스마트시티로 성공을 하면 대한민국 경제는 선도형 경제로 일어날 수 있다며 우리는 반드시 해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부도 스마트시티형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추진하고 올해부터 2021년까지 정부와 민간을 합쳐서 3조 7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문제는 민간이 얼마나 참여하느냐일 텐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 도시는 현재 백지 상태인 부지의 장점을 살려서 미래 스마트시티 선도 모델로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정부는 과거 공공주도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그동안 민간의 창의성을 살리기 위해서 아이디어와 공모전, 공청회 등을 진행해 왔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구체적으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가요?
네, 일단 올해 안에 실시 설계를 마무리 짓고 올 하반기 조성 공사에 착수해서 2021년 말부터 주민 입주를 시작할 방침입니다. 기업들이 스마트시티 조성을 주도할 수 있도록 관련 대중소기업과 스타트업 113개가 참여한 스마트시티 융합 얼라이언스도 오늘 출범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서주연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7월부터 국가암검진 사업에 폐암검진을 추가하는 내용의 암관리법 시행령과 건강검진 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건강검진 대상은 만 54세에서 74세 사이 흡연자 등 폐암 발생 고위험군으로 2년마다 폐암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폐암검진 비용은 1인당 약 11만 원이며 이 가운데 90%는 건강보험급여로 지급됩니다. 우리금융그룹은 지난 9일부터 거래 정지됐던 우리은행 주식이 1대1 비율로 우리금융지주 주식으로 전환돼 한국거래소에 신규 상장됐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우리은행 주주들은 우리금융 주식으로 거래가 가능하며 우리금융지주의 상장 주식 수는 6억 8천만 주입니다. 손태승 회장을 비롯한 우리금융지주 경영진과 사회이사는 자사주를 매입했는데 손 회장은 현재 우리금융지주 주식 3만 8천여 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올해 안에 서울 삼성동의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GBC 건설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차는 최근 서울시에 건축 허가를 제출하고 최종 인허가 승인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GBC 건립 사업은 서울시와 국토부 심의 문턱에 걸려 지난 4년 동안 표류해오다 정부 정책 기조 변화로 지난달부터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자회사 부실로 자본 잠식에 빠진 한진중공업의 증시 거래가 오늘 오후 2시부로 정시됐습니다. 한진중공업은 자회사인 필리핀의 수빅조선소 회생 절차에 따른 손실을 반영해 지난해 기준으로 자본 잠식이 발생했다고 오늘 공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향후 한진중공업의 경영 불확실성이 조속히 해소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최현미입니다. 종일 평년 기온을 밑돌며 추위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옷차림 더 따뜻하게 입어주셔야겠는데요. 서울 아침 기온 영하 7도로 한파가 예상되고요. 낮 동안 기온이 올라 추위는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한편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은 새벽부터 오전 사이 눈이 내리겠습니다. 산간을 중심으로는 최고 8cm의 많은 양이 예상되고요. 강원 영동은 2에서 5cm, 경북 동해안은 1에서 3cm로 미리 눈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은 중국 북동지방에서 남동 지나는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후부터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한때 나쁨 단계가 예상됩니다. 중부지방 곳곳으로 아침에는 영하 10도에 가까운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한낮엔 서울 5도, 대전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오전에 눈은 모두 그치겠고요. 도로가 미끄러워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낮에 강릉 4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 경상도 일부에 건조 경보가 계속되면서 화재 예방에 주의하셔야겠고요. 낮 최고 기온 부산 10도, 광주 9도가 되겠습니다. 금요일에는 전국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고요. 주말 동안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다음 주 화요일 다시 또 한 차례 눈이나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프리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